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은 사실이었습니다. 미 측이 훈련 일부를 한국군과 따로 실시하겠다고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훈련의 핵심 부인 전시지휘소 훈련 인원도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에 필수적인 동맹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We go together. 갑시다. 당초 한미 장병이 이번 달 함께하기로 했던 연합 야외기동 훈련은 총 14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하루 만에 일부 야외기동 훈련을 한미가 따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 측이 따로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어떤 훈련을 따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성남에 마련된 전시지휘소 CP-탱고의 훈련 인원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휘소를 평시지휘소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방안도 오늘 논의됐습니다. 미군의 이번 결정으로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중강습훈련, 화력훈련, 전차와 장갑차를 이동한 기동 및 사격훈련 이런 것들이 통상 포함이 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훈련 축소 논의를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가 15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일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통화하는 합성 사진도 올렸는데요. 정말 뭔가 응답을 받은 걸까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제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어느 정도 대화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다음 날 이같이 밝힌 겁니다. 다만 북한 측 반응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추가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김정은이 소화기를 들고 자신과 사이좋게 통화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현장은 김정은이 12년 전 300mm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지휘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국보다 적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I'm making it much safer. You see, I'm actually making it much safer.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당초 입장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국방부는 채널A 질의에 군 통수권자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에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면서 말이죠. 청와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정상이 통화한 건 5월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원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본인이 반문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I said, "Wait a minute,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접 반박에 나서진 않았지만 청와대는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를 공유한 지난 5월 통화가 마지막이었단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17일에 있었던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은 80%가 북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관련 논의도 일부 있었지만 짧게 지나가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이란 전쟁에 관련해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일단 허언은 아니었어요.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가 되는 거죠? 네, 속전속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6시였는데요. 미 전쟁부에서 최고사령관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 입장을 밝혔고 지시 하루 만인 오늘 오후 3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방문해 훈련 축소를 논의하고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착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보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어요. 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오늘 오전 예정된 JSA 참석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긴급한 호출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더니 오늘 오후 일정에 없던 용산 국방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기자들과 마주쳤는데요. 온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보지 않았냐, 이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고요. 네, 이 브런슨 사령관이 그동안 이 연합훈련을 상당히 강조했던 인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좀 세 보이긴 합니다. 네, 브런슨 사령관의 한반도 전략적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브런슨 사령관 이렇게 말하며 반대했었습니다.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동맹과 한미 동맹의 차이점이라고요. 그랬던 사령관이 훈련 축소 논의 전면에 선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강력해 보입니다. 예, 이 훈련 축소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려되는 대목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연습은 크게 지휘소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으로 나눠집니다. 브런슨 사령관 결정을 보면 사실상 둘 다 축소됩니다. 지휘소 훈련이라는 건 북한군과의 가상 전투를 진행하는 일종의 월게임 훈련입니다. 이 연습이 진행되는 전시 주의소를 CP 탱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미군 인원을 일부 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 3월까지 대규모 지휘소 훈련을 못할 가능성 큽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일부 따로 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했는데요. 전직 핵심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이 사실상 영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이 연합훈련인데 따로 하겠다는 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자주국방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요. 미국의 훈련 축소 압박에 끌려다니기보단 원칙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나 정부 쪽 기류를 살펴보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의 가장 큰 이유론 한국에 대한 불만보다 북미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쓰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한미 간의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들어가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와 우리 정부를 향한 대미 투자 지연, 이란 전쟁 비협조 불만이 함께 맞불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치밀하고 격이 없는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을 했죠. SNS에 이런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기자들 앞에서 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까지 좀 재구성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 이란전 지원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한미군을 이만큼이나 주둔시키고 있는데 사양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미국 대통령이 뭐 그냥 없는 얘기 지원했을 거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이 뒤따를 겁니다. 그 행동은 이제 우리가 예측하듯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과의 어떤 김정은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미북 회담의 어떤 전개를 이런 걸로 나타날 텐데 그 자락을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외교 문법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동맹국인 오만을 지금 공습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 사이가 좋은 나라가 글쎄 이스라엘 빼놓고는 있을까요? 대부분 다 동맹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안 좋은 사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어떤 면에서 거론하고 있을까? 그걸 들어보면 지금 중동전이 MOU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60일 동안 했던 MOU가 끝이 났고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마 중간선거는 11월 달에 열리는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단기간 내에 본인의 어떤 외교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북한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아마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뭔가 북한과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선거에 어떤 이용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 아니면 사실 굳이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뭐 솔직히 다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었고 근데 굳이 직접 언급하고 계속 SNS 통해서 연일 언급한 걸 보면 뭔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도 좀 곤혹스러운 모습인데 미국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성무 센터장님, 양국 정상 간의 대화잖아요. 사실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건 결례 아닐까요? 그럼요. 이 정상 간의 통화는 뭐 글자 그대로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국의 첨예한 국익이 걸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공개됐을 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장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공개를 했던 간에 이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동맹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정면으로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숫자도 틀려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본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내놨는데 자꾸 이란과 관련해서 비핵화 지원을 거절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에 누구보다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란 비핵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부원장님. 네. 그러니까 애둘러서 트럼프 대통령 말은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기본적 원칙이고 NPT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이란 전쟁에 도움을 달라고 한 건 한국만은 아니잖아요. 예.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줬었고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소위 대미 투자 이행 문제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도 지금 더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선거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신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내부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적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핵화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상당 부분 호응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잘 타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냥 표면만 들을 게 아니라 아마 뒤에 감춰진 속내가 물론 있을 겁니다. 그 속내가 조금씩 또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주한미군 숫자를 틀렸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틀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32,000 soldiers, the finest equipment, barbed wire all over the place. 40,000 troops in South Korea. It's very expensive.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 28,5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계속 숫자를 틀리게 말하는 겁니다. 최대 45,000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39,000명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실제 숫자보다 적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뭔가 많이 주둔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것도 의도가 있는 얘기인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뭐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군들이 뭐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여러 군데 나가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머릿속에 담기는 쉽지 않겠다.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 틀려요, 숫자가 할 너무 때마다. 틀려요. 예. 근데 일관된 거는 뭐냐? 많다는 겁니다. 일칠제보다 많다는 것이고 최소 4,000명에서 뭐 만 몇천 명까지 많거든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다루는 비즈니스맨인데 저걸 일부러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기보다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기여도가 높다고 얘기하면 그만큼 요구할 내용이 많아지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계산된 그런 발언이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대통령도 작년 10월 말 한미 안보 경제 패키지 딜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담 규모를 좀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이렇게 얻은 바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당신들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당신들 우리 돕지 않는데 그런 어떤 이 자기들의 어떤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부풀리기 위한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어한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대미 투자라든지 뭐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들이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 보건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중동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내세울 만한 그런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는 가까워오고 있고 그렇다면 만만하게 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어디일까? 저는 뭐 물론 북한 문제와 연관해서 이제 다음 주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안보 경제 패키지 딜에서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한 그런 투자 이 속도가 늦다 이런 불만. 그다음에 쿠팡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이 무리한 그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켜서 한국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본인의 어떤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청와대에서 미국과 협조하고 공존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긴급하게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뭐 폴리티코의 해석이 맞다면 대미 투자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뭐 다 해소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 좀 뭔가 해소가 되면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지렛대를 삼아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건 뭐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막판 쟁점 지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500억 불의 경우는 이미 조선업에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갈 텐데 액수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투자자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는데 저쪽에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추후에 이게 국민적인 부담으로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야당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또 공격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국익적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언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비교적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한미 관계로 보면 제가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미 연합 연습 축소
지시와 한미 정상 간 협의 내용이 엇갈린 공개는 한미 동맹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네, 뭐 잠시 뒤에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관련해서도 뭔가 정부가 그 결정에 패싱당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뭔가 최근에 불거지는 시그널들이 좀 위험 신호가 있다라고 보이시나요? 최근에 이제 강경화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해서 NSC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재국 대사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만큼 미국과 현안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아마 반증일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어떤 정상회담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있는 국무부 관계자들이 이제 차관복급 방문했을 때 그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친중국적이다. 친중국적이다. 여기에 아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보는 관점과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 기업 미국 입장에 볼 때는 미국 기업을 한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소년보 목사가 이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모스탄 전 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복음주의 교회 쪽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이 정부가 이걸 좀 탄압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외교 관계가 좀 돼 있으면 우리가 설명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오해가 쌓이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풀 수 있는 창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화 대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민간 차원에서 원활한 어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김정관 지금 장관이 급거 미국을 간 이유도 지금 양측 간의 대화가 별로 그렇게 썩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종합화되면서 예. 지금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 했을 때는 우리의 국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정보력이 우리가 꽤 지금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조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또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점과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That's very positive. Mr. President, just scale back on those. Why? You're fake news.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Be quiet. Be quiet. Be quiet. 네, CNN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CNN 기자에게 저런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도 듣고 오셨는데요. 문성훈 센터장님. 네. 일단 질문이 나왔더니 김정은이 답변이 왔다, 매우 긍정적이다라고는 했는데 뭐 언제 답이 온 건지, 뭐 어떤 얘기가 온 건지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건 그렇죠. 사실일까요? 그래서 저도요. 지금 뭐 답변이 온 게 있느냐, 이제까지 없지 않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럼 당신이 답변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예. 그럼 실제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통로로 그런 얘기가 왔는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러 차례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나 대화할게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실제 김정은의 그동안 발표된 북한의 공식 발표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와의 대화를 난 안 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예. 그렇다고 내가 할게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관련된 허황된 꿈을 버린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만나기로 했어. 이거는 사실인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정부가 모르게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면 이걸 좀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종욱 부원장님. 일단 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뭐 김정은이 답을 했다 이런 거 파악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6월 달에요. G7 정상회의에 가서 만찬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서 한미 관계는 매우 단단하다고 얘기했어요. 예. 또 2달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미 관계가 되게 흔들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은 두 가지입니다.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겠다는 거 하나하고 유엔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건데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회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소위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은 그리고 저번에 하노이 노딜 같은 상황들을 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고 해서 무엇이 나온다고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같은 경우가 오케이, 자 당신의 얘기에 내가 호응할게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없다.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을 끌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적기가 되면 그때 가서야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살짝 다른 방식의 제안을 엎어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번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벌어지게 될 상황들을 대비하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방침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저 얘기에 북미 관계가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같은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 이란 전쟁도 제대로 안 풀리고 중간 선거도 쉽지 않아 보이니까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진 한 장을 같이 올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 라고 말하는 내용이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장난스러운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SNS 자주 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저렇게 그렇죠. 장난스럽게 멘트까지 달아올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화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김정은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사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김정은이 한미연합연습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시키면 김정은이 좋아할 거야. 그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저기 보면 도널드 그랬거든요. 네. 이름을 부른 거란 말이죠. 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사실 뭐 한 3번 만났는데 그렇게 친해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짝사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자기가 원하는 판이 만들어지면 그때나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가는 것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자꾸 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 낮아지고 오히려 김정은의 몸값만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뭐 이걸 통해서 좀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대화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좀 집중하는 일정은 11월 중간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요. 이동화 최고위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 이후에 북미 대화를 뭔가 이벤트성으로 좀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타결도 되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그다음에 뭐 중국,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일본이 유일하게 거의 미국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를 또 엄청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이 사람들에게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명분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카드로 그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카드로 북한과의 어떤 뭐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걸 꺼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선거를 앞두고 이벤트를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이후로 한다. 마치 기대감만 또 부풀려 놓고 뭔가 나중에 또 타코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실제로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좀 비협조했다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대미 투자에 대한 불만 때문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때문인 건지 어떤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만나게 된다면은 최근 공식 석상에 계속 드러내고 있는 김주애도 같이 동행을 할지 뭐 이것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주애의 모습이요. 이전에 비해서 조숙한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밤은 빛나는 성의와 전통을 아로서겨온 시원히 끓는 눈빛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체육문화 행사로 조국 해방도를 뜻깊게 기념하게 된 전체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나이가 어린 주애인데요. 처음에 저렇게 오동통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볼 때마다 많이 성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센터장님. 네. 어쨌든 후계자로 좀 내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빨리 성장을 하면서 조숙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건 뭐 틀림없이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를 별도로 아마 관리하는 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4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주애가 대략 2013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13살이잖아요. 예. 근데 13살의 나이인데 최근에 부쩍 컸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대략 한 20cm가 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170 정도 되는데 아버지 거의 키 따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키가 컸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공식 후계자로 공식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김정은이 4대 세습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주애의 모습을 저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말이죠. 광복절, 북한은 해방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복절날 주애가 그 참배를 한 건 처음인데 그 본인만 다른 사람 다 까만 옷 입었는데 본인만 분홍색을 입었어요. 예, 분홍색 옷을 입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차별화된 뭔가 북한의 차기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3대 세습을 하면서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독 풍채가 좋은 김씨 3부자였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근데 주애의 모습을 보면은 점점 이렇게 좀 다름해지는 모습인데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정통성이 약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의 아버지인 이제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닮아가려고 했던 아마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는 북한 내에서 이제 어떤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외모가 좀 비슷하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뭐 살도 찌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예. 문제는 최근에 김정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떤 업적과 이 기념물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위주로 이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습도 이제 3대가 이상 넘어가면 그 초대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는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사정도 보면 지금 일단 아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내세우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주애를 사실 딸을 내세운 건데 북한 사회는 정말 심한 가부장 사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을 후계자로 내세운다는 거는 체제 내에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이유는 그 반발감을 계속적으로 없애 나가겠다. 사실 남자 같으면 김정은처럼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도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저는 어떤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북한 주애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둘째 날인 오늘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을지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조한 셈입니다. 김종욱 부원장님,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 간의 어떤 메시지가 뭐 약간 한쪽은 축소하려고 하고 우리도 그러면은 뭐 상관없어, 우리끼리 자주국방 가능해,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국방부, 그다음에 미 국무부, 그다음에 워싱턴 매파 조야들 같은 경우는 전자권 환수에 상당히 반대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예.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권 환수 문제가 뒤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기 내에 소위 한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했던 전자권 환수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네. 저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자권 환수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환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미 연합 방위력도 중요합니다만 자체 내에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자권 환수라고 하는 저희가 정해진 이 기간과 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전진, 그다음에 완성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요청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훈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을 지키는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최근에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훈련 축소된 이후에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 말씀 맞죠. 우리나라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게 없어요. 북한은 올해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윤석열 정권 때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도 지금 모든 논의는 다 기만적이다, 믿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 정권인데 네. 이런 식으로 유화적인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보는 조그만 틈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강군이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군대가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핵이 있잖아요.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재래식 전력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가 압도하겠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요. 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C4I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우니까 미군의 C4I 시스템을 우리가 차용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런저런 정보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대응 태세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거를 발표한다.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이제 한미연합군사훈련인데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남북 관계가 평화롭기만 하다면 사실 뭐 이게 다 맞는 말일 것 같기는 한데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도발을 진행했던 과정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축소를 지시했고요. 채널A 취재 결과 기존 연합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각각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연합훈련인데 각각 따로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각각 따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연합 훈련에는 뭐 크게 제가 볼 땐 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또 평가를 해야 될 일이지만,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정부 자체가 하나의 올곧은 선으로 그냥 간다. 그리고 총이나 칼을 쥐고 우리가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해서는 어차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략 전술상 저렇게 그냥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지금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또 방법을 찾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강조를 해주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뭐 어제 실시된 훈련 횟수만 좀 보더라도요. 보시면 2025년 지난해에는 22건 정도 야외 기동 훈련을 했고 이번에는 대대급으로 14건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횟수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얼마 전에도 도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아하는 건 북한 아닐까요? 자, 보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전력 규모 면에서는 충분히 지킬 역량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현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란과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 면에서 어느 나라가 앞설까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란을 점령을 못하죠?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누가 더 무장력이 높을까요? 당연히 러시아가 높죠.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세를 바꾸고 있어요. 왜? 현대전은요, 정말 다릅니다, 상황이. 예. 자,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요, 러시아와 지금 이 북한은 훈련 정도가 아니라 실전을 5만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러시아 전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북한군 5만 명이 가서 실전을 하면서 드론 전술을 다 배워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고작 이제 한미 훈련하는 거 이것도 지금 같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대전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무기 어떤 첨단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드론 전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전영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자꾸 우리가 앞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핵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앞선다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실전 훈련을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고작 1년에 몇 번 하는 한미 훈련도 지금 줄이겠다? 따로 하자? 지금요, 우리가 이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보를 못 받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 북한 아까 말씀하신 이 미국은요, 위성이 우리의 뭐 수십 배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 전역을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협조를 통해서 북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북한 미국과의 어떤 훈련도 하면서 뭔가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예. 그것도 맞추지 못하고 따로따로 훈련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군인만 가지고 지금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저기는 지금 이미 실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말 대통령의 언급이 그냥 우리만 놓고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를 낮춰보면 지금 북한군은 현재만 5만 명이지 이미 가서 전사에서 투입된 군대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군대가 어디 가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예. 경험도 없는 군대가 지금 훈련도 저렇게 못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려가 좀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 국방부 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안규백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유엔사회담 창설에 대해서 어떻게 유엔사회담 창설은 경비예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않기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습니다. 최근에 브런슨 사령관 직접 만나서 그런 우려를 전혀? 그것은 뭐 브런슨 사령관은 언제 만났냐를 제가 확인해 줄 수는 없고 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소통합니다. 네, 브런슨 사령관이요. 한 20분 정도 머물다가 청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회의가 있어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방부와 또 주한미군 간의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안규백 장관은 일단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김종욱 부원장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갔을까요? 지금 연합훈련 축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런 대화를 나눈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을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사항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야외 기동훈련을 그러니까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한국적인 요구인지 아니면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 변화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해서 주한미군을 소위 대북, 북한을 막아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투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성격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것이 중간에 약간 좀 멈췄다가 실제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더 그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브런슨 아마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야외 기동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북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줄여나가면서 주한미군의 이동성들을 높이는 어떤 주한미군의 새로운 방식들의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 우리 국방부 장관과 서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전체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들로의 성격 변화와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 변화 이 두 가지들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소위 이 한국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 방어 전선으로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적인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을지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발언에서부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 이 자리에는 당연히 안규백 장관도 있었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다음 주에 공청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여전히 좀 안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국군 사관학교에 찬성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역 그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수준이 이전만 못하다라고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유성으로 내려가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다 없는 회사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활주로가 없는 공사에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작권 환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요. 더 이상 미군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은 한국군만 지휘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은 미군이 연합군이니까 한국군까지 지휘해가지고 대북 억지력과 방어력을 최상위로 높이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군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국군 사관학교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분명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규백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3사 통합을 스마트 강군 만들기 위해서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육사가 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성 성격인지 대통령의 이야기와 지금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제발 좀 왜 그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걸 했을 때 문제점 한 번이라도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규백 장관은 아마 공청회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설득 작업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요, 최근 논산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그 소감을 밝히면서요, 현재 한미 연합훈련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참 세월이 야속하다고 느끼긴 한 게 각계 전투훈련 또 20km 야간 행군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따라가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국에 돈을 더 뜯어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야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가 된다는 건 문제거든요. 군당국 또 안보당국에서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 그래 뭐 이야기해보자 할 수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근데 자꾸 종전하자 그러고 뭐 대화 이야기하고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논산훈련소에 다녀온 이후에 소회를 여러 가지 밝히고 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문제고 군 또는 안보당국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좀 공감하시나요? 네, 애초에 이재명 정부에서요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에서 나온 신호지만 이 기조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북한에서 이러한 뭐 이제 반응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독재자에 아부한다. 그리고 동맹을 홀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국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장병 수가 절대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군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각 학교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70%가 거의 이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합칠 건 합치고 효율할 건 효율화하면서 1, 2학년 때는 함께 배울 점들을 배우고 3, 4학년 때는 각자 흩어져서 전문성을 키운다. 이런 것도 전 논리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해 가야 되는 국방력, 안보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러한 처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연동돼서 살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군의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